오늘 가기 전에 이제 방학 마지막 수업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진도 정도는 좀 안내해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동을 하셔도 본인이 어디까지 아셔야 되니까 일단 통합과학 1 오늘 해서 마무리해요. 이게 1학기거든요. 그래서 1학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학교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학교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통 1학기 구분해서 교재 나눠서 진행하니까 오늘 마무리한 거고요. 우리 내신 기간에는 다음 주 주말반 기준 다음 주부터 그리고 평일반 기준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3월 8일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정표 드렸으니까 이 내신 기간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내신 기간이 학교별로 이제 시험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되거든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한 8주에서 9주 정도 될 거예요. 직전 보강까지 포함을 해서 8주에서 9주 정도 될 거고 요거는 담당하시는 쌤들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왜냐면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보통 수업하시는 쌤들이 전부 다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어떤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려면 8주, 9주 정도에서 한 4주 정도는 이것도 좀 달라요. 4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 시험 범위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번 개정교과 대상 첫 해 학생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꽤 있는 상황이지만 4주나 5주 정도는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 설명 다시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방학 동안 1학기 부분 했지만 맨 앞에 부분 좀 빠져있고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개념도 완전 심화 레벨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제가 완전 기초 개념 위주로 여러분 설명을 계속 드렸었고 했죠. 그래서 기초 개념 암기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했었다면 심화 개념들까지 쭉 설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4주 정도는 개념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개념도 개념이지만 제가 방학 기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틀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특권이다. 문제풀이에 초점 맞추지 말고 개념을 계속 암기하는데 신경을 써라. 그래야만 내신 기간 가서 고생을 덜 한다. 나중에 불편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제 실제 내신 기간에 들어서는 문제풀이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방학과는 다르게 문제풀이 많이 해주셔야 되고 내신 기간 들어가면 좀 적응을 해야 될 거야. 우리가 지금이야 방학이고 하니까 자 계속 개념 위주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숙제로 나가는 문제가 한 20문제 내지는 30문제 중단 정보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실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한 주에 들어가는 문제가 보통 한 100문제 이상씩은 할 거예요. 100문제 이상씩 할 거고 문제풀이 주간에는 더 많아지기도 할 거고요. 이런 식일 거기 때문에 좀 마음도 다잡으셔야 되고 벌써 내일 모레는 아니지. 목요일에 보통 개학이죠. 목요일 정도의 개학인 것 같은데 목요일 아니고 화요일에 그죠? 월요일 화요일에 개학이죠. 가서 막 신나고 하겠지만 마음 정리 잘 하시고요. 너무 들떠있지 마시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하는 것도 놀고 하는 건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학습은 어딘지에 대해서 좀 마음 좀 많이 다잡으셔야 돼. 물론 친구들하고 노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 시험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1학기 중간고사가 사실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기간입니다. 네. 되게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별 생각 없이 그냥 중학생처럼 놀러 다니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집 가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시험 잘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첫 시험 점수에서 사실 그 뒤로 뭔가 본인이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점수가 유지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첫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우리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또 기말고사 내신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계속 내신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기말고사 쭉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오게 되면 여름방학에는 2학년 통합과 내용을 수강할 수 있는 반도 있고요. 그다음 내가 이과 쪽 과목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학년이지만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 원과목들에 대한 특강도 열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방학에는
뒤 내용들 미리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학기 내신 때는 똑같이 반복 내신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또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갑시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생명 시스템 할 거고요. 마지막 주차고 하니까 진도가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유전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정리를 해봅시다. 유전체. 우리 유전체는 우리 몸에서 유전과 관련된 모든 물질들을 지칭합니다. 유전과 관련된 모든 물질. 그래서 이 유전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몸에 모든 유전 정보를 다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유전과 관련된 모든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유전과 관련된 물질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유전과 관련돼 있어. 유전자, 그치? 유전자도 유전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핵. 핵은 왜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냐? 우리 DNA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우기로, 그치? 근데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진 않아요. 핵은 유전자와 DNA를 담고 있는 장소이고, 그죠? 또 뭐 DNA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DNA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DNA는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원본과 같은 물질이라고 해서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자, 이거랑 대조적으로 단일가닥으로 되어 있는 유전 정보 사본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죠. 그건 뭐였나요? RNA였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도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다뤄보긴 할 겁니다. 또 염색체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자, 먼저 DNA. 여기가 한 회전당 염기가 이제 10쌍씩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DNA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DNA는 쭉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 쭉 길게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냐면 2m 정도 된다고 했어.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 정도야. 2m 정도 된다고. 우리 저번 주에 내용 복습했죠, 여러분. DNA가 담겨 있는 장소 어디였어요? 세포 안에? 핵이었지. 핵. 이 핵 안에 2m나 되는 DNA가 늘어선 채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 너무 기니까 작은 핵 속에는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사람 몸의 세포 수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조 개. 그 작은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는 당연히 응축된 형태로 들어가 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 DNA가 마치 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에는 이 DNA 실을 돌돌 말아줄 실타래 같은 물질이 필요해요. 자, 그런 역할을 해줄 물질이 여기 동그랗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DNA가 감기는 거야. 이렇게 감기는 겁니다. 이렇게 감기는 거야. 여기 감기다 보면 조금 두꺼워져 있는 형태가 되겠지. 자, 이때 이 DNA를 감아준 이 파란색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히스톤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톤이라는 표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 선택하면 배우면 되는 거고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굳이 써놨냐면 단백질 종류가 너무 많고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좀 다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은 얘는 DNA를 응축하고 단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응축이 되다 보면 중간에 히스톤 단백질 다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이때 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더해지는 덩어리 있죠. 요 파란색은 요 히스톤 단백질만 나타낸 거고 요 부분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같이 나타낸 거예요. 요걸
뉴클레오솜이라고. 자, 이건 DNA와 단백질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이게 종종 고난도 문항을 다루는 학교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용어가. 근데 교재에는 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뉴클레오라고 하는 건 핵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핵 안에 DNA 있단 말이에요. 그럼 DNA 있으니까 당연히 이 덩어리도 있겠죠. 이 덩어리 DNA에 들어간 거니까. 뒤에 솜은 보통 덩어리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핵 안에 있는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쭉 응축이 되다 보면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결국 이게 응축돼서 만들어진 거거든. 염색체는 결국 이 안에 히스톤 단백질들이 계속해서 박혀져 있는 거야. 계속 박혀져 있는 거야. 여기에 DNA가 응축이 계속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응축이 돼가지고 똘똘 막대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걸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결국 염색체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염색체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염색체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입니다. 네, 여러분 유전과 관련된 물질들 분명 이전에 몇 번 다뤘었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용어에 대한 정리는 제가 매주 강조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DNA와 염색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했다면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지. 염색체와 차이점은 염색체는 DNA만 있는 게 아니고 DNA에 단백질까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앞부분 여기도 표시합시다. 여기는 DNA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뒤에도 다 DNA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독자적인 형태의 DNA예요. DNA도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이전에 배웠거든요. DNA의 기본 단위. 이거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7글자 였는데요. 그건 D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이에요. 네. 뉴클레오타이드였지? 굿. 이거 좀 잘 해놨네. 자,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보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냐면 사실 뉴클레오솜은 잘 물어보는 용어는 아닌데 낚시성으로 제시가 돼. 어떻게?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이런 선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둘 용어가 좀 비슷하죠? 정리는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다시 한번 생김새 볼게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들어갔었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잠깐 복습 좀 해봅시다. DNA와 RNA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좀 꼼꼼히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자, 둘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냐면 일단 당이 있었어요. 앞서서 열심히 여러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지.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고요. RNA의 당은 그냥 리보스입니다. 이때 이 둘의 염기의 차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염기의 차이도. 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T, G, C 였고 요거 이름 기억나니 얘들아? A, T, G, C 이름 기억나요? 티아민,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잘 외웠네요. 자, 그리고 RNA는 염기 종류가 좀 달랐어. A도 있었지만 그치 U가 있었죠. U가 U. RNA에는 U가 위치했다. DNA에는 T 대신 RNA는 U가 대신한다. 자, 그리고 G, C 이렇게 생겼죠. 나머지는 동일한데 T가 U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중심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은 게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인데 우리 몸에 있는 DNA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설계도에 원본에 대입되는 개념입니다. 설계도 원본에 대입되는 개념. 자, 우리 RNA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설계도 사본에 대입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 몸을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이제 다양한 형질들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피부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거나 뭐 머리카락의 곱슬기는 어느 정도라거나 색깔은 어떻다거나 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그 정보가 담겨있는 원본이 DNA입니다. 사본이 RNA고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제가요 선천적으로 약간 갈색의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제 DNA에는 갈색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겠죠. 맞나? 그럼 이 DNA는 내가 설계도라고 했단 말이야. 갈색 머리카락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설계도일 뿐이야.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미안해. 갈색 머리카락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설계도인 것 뿐이라고. 그럼 이 설계도가 갈색입니까? 그건 아니죠. 갈색 머리카락 만드는 비법이 적혀 있는 노트인 것 뿐이라고요. 맞아? RNA도 마찬가지지. 그걸 복제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색은 아닌 거고요. 실제 갈색을 띠는 이런 걸 형질을 발현한다고 하죠.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이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단백질은 실제 물건에 해당하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역할을 수행하거나 뭐 특징을 나타내거나 이런 걸 생명체 내에서는 형질을 발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순서는요, DNA를 RNA로 바꾸고 RNA를 단백질로 바꿀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익숙할 거예요. 왜 저번 주에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 정리하면서 어차피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니까 이런 표현들을 간단하게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다. 동물 세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핵이 이렇게 있네. 어때요? 이 DNA를 가지고 RNA로 바꾸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DNA 이중 나선 가닥이고요. RNA는 단일 가닥이죠. 이걸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핵에 사실 구멍들이 있거든. 이런 거 핵공이라고 해. 이 구멍을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이 RNA가 빠져나와요. 쑥 하고 빠져나가. 자, 이 RNA가 어디로 향하냐면 리보솜으로 향해요. 리보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요렇게 생긴 RNA가 바뀌어. 자, 뭘로 바뀌냐면 단백질로 바뀝니다. 단백질 이렇게 표시해보시죠. 이걸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해요. 정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과정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라고. 자, 전사는 핵 속에서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DNA를 RNA로 바꾸는 물질 대사를 우리가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도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거 기억나네. 이거 저번 주에 배웠는데 물질 대사 뭐였어요? 체내. 그렇지. 나 너무 기특하다. 체내 화학 반응. 세연이 외웠었니? 물질 대사?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그럼 그 물질 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문제도 같이 나오거든.
앞부분에 배운 내용하고 요 파트에 배운 내용하고 따로 나오지 않아. 보통 문제들은 병합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 하나하나 이번 주 것만 다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야. 저번 주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질대사의 특징은 뭐였어요? 그렇지. 물질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조건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였죠. 항상 효소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전사에 관여하는 효소도 있는 거예요. 효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데요. 그런 효소들이 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근데 요거 잠깐 하나만 더 정리해 줄게. 전사는 핵 속에서 DNA를 RNA로 바꾼다고 했지. 근데 우리 생명체를 보면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원핵 생물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 이 진핵 생물은 뭐냐면 세포 안에 핵이 있는 생물들이야. 원핵 생물은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 그럼 봐봐. 핵 속에서 DNA를 RNA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건 둘 중에 누구예요? 당연히 진핵 생물이겠지. 왜냐면 핵이 없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핵 생물 기준이야. 진핵 생물. 원핵 생물은 핵이 없는데 어떻게 핵 속에서 진행해?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핵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DNA랑 RNA를 보관하는 장소예요. 보호해주는 장소인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DNA나 RNA는 설계도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거야. 물론 핵이 있으면 좋겠지. 걔네를 보호를 해주니까. 근데 원핵 생물은 핵은 없는 거예요. 근데 DNA는 있어야지 무조건. 대표적인 원핵 생물이 세균이거든요. 핵이 없어요. 얘네는 DNA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세포질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런 핵 외부의 공간을 나머지 공간을 다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원핵 생물의 경우 핵이 없어요. 원핵 생물의 핵이 없어. 세포질에서 전사를 진행을 합니다. 됐나? 이 그림까지 알 필요 없어요. 사실 이 그림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진핵생물은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형태로 생겼는데 보통의 세균들은 이렇게 안 생겼고요.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운다기보다는 핵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핵 속에서 하겠지만 핵이 없는 친구들은 핵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구나. 핵은 없지만 핵이 없는 원핵생물도 DNA와 RNA는 있구나. 자, 두 번째는 번역입니다. 번역. 자,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냐? 리보솜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 리보솜이 어디에 있냐면 요 공간에 있다고요. 세포질에 있다고요. 세포질.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쓰냐? 세포질에 리보솜에, 혹은 그냥 세포질에서라고 하기도 해요. 어차피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자, 그럼 단백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과학 파트 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했어. 그럼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은 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효소, 호르몬, 항체. 이 표현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꽤 많이 틀려.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물리랑 화학은 계산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파트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그래도 뭐 계산은 없네. 암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좀 쉬운 파트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요것보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결국 시험에서 맞냐 틀리냐겠지. 실제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내신 기간에는 시험에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할 거야. 쭉 지켜보면요. 물리화학 파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물리화학 파트나 생지 파트나 오답률이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충 어영부영의 느낌으로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 이게요,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게 한번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보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OX 우리가 체크할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물어봐. 항체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항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 항체 뭔지 알아요?
그치, 세균 들어오면 죽이는 물질 정도로 알고 있죠. 제가 저번주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들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배운 내용 내에서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야. 항체에 대해서 1학년 때 막 그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아. 우리는 항체가 뭔지 이걸 하는 것보다는 항체 역할을 따지기보다는 배운 내용 내에서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질문자의 의도는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를 물어보는 거구나. 항체가 단백질인가 외웠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것들 꼭 외워주셔야 된다고 해서 또 우리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앞부분 내용하고 계속 연관돼서 나와요. 그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그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사이의 결합이지.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혹시 몇 종류였는지 기억나니? 그치, 20종류 있었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었죠. 그럼 그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건 민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말을 이렇게 바꾼다고.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과정들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 자, 세 번째는 형질을 발현하는 과정입니다. 형질을 발현한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별도의 물질 대사는 아니고요.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면 제가 단백질은 실제 물건에 비유되는 개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단백질이 실제 특성을 발현한다. 그 특성이 뭔가요? 생명체의 모든 특성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적혈구가 원반 모양이라던가 머리카락이 좀 곱슬곱슬한 편이라던가 뭐 보조개가 없는 편이라던가 혹은 뭐 이마선의 모양이 M자라던가 일자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체 모든 특징을 형질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병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유전병을 이런 것도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멜라닌에 대한 멜라닌 들어봤나요? 멜라닌 뭐죠? 색소죠. 우리 몸의 피부를 검게 해주는 색소입니다. 멜라닌과 관련된 이 정보가 담겨있는 DNA가 있다라고 해요. 멜라닌은 아니에요. 멜라닌을 합성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그런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갖고 뭘 만든다고요? 이걸 갖고 뭘 만들어요? RNA를 만들어요. RNA. 이걸 우리가 전하라고 칭한다고 했지? RNA는 이제 멜라닌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설계도 사본이라고 했어요. 그 사본을 가지고 리보솜으로 가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RNA가요, 바로 멜라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왜냐면 멜라닌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색소거든요. 그냥 색소예요. 그럼 단백질을 만들 건데, 일단 단백질을 만들 건데, 무슨 단백질을 만들 거냐면,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요. 효소잖아요. 효소. 애가 바로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인 거죠. 번역. 이게 번역인 겁니다. 됐나? 근데 우리 효소의 역할은요, 모든 물질 대사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거나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게 효소의 특징이었지. 그런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준단 말이야. 그럼 이때 멜라닌을 합성해낸단 말이야. 멜라닌. 얘는 이제 색소의 단계입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어디 틀리냐면 이 마지막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건 번역이 아니야. 번역이 아니에요. 이건 단백질로부터 색소를 만드는 과정인 것 뿐이지 물질 대사는 맞지만 번역은 아닙니다. 번역은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꽤 많이 틀려요. 진짜 별거 아닌데 많이 틀려.
다음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 실제 이 전사 번역 과정을 잘 정리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이 전사 번역 과정에 대한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먼저 DNA 필요하겠죠? 자, DNA 눕혀놓은 거예요. DNA 눕혀놓은 거.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 염기 한번 배치해볼게요. 지금 어디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DN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부분 꺼내서 눕혀놓은 거야. 여기 염기 한번 나와볼게. 자, 염기 이렇게 아무 데나 나와볼게. 여기는 T, A, C 이렇게 나올게. T, A, C. 자, 3개 정도씩 끊어서 놔주세요. 3개씩 끊어서 놔주세요. 3개씩 조금만 차이 두고 3개씩. 이따가 3개씩 그린 이유는 알려줄게. 자, 그 다음 염기 배치 좀 해볼게. 여기는 뭐 G, G, C. 여기는 뭐 T, T, 뭐 G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염기 서열이 있다라고 해볼게. 네, 여러분 이건 DNA 그림은 아니에요. 왜 지금 이게 왜 DNA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만 놓고는 완벽한 DNA가 아니야. 왜? 단일 가닥이잖아. 반대쪽에 가닥이 하나 더 있어야겠지. 가닥을 하나 밑에 더 배치해 줍시다. 배치를 한번 해줍시다. 자, 근데 이 밑에 가닥에는 반대 가닥에는 아무나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 염기와 상부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염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거 좀 배웠는데 예를 들면 이 염기 부분만 그려본다면 이게 A라면 반대쪽에 염기가 이렇게 또 와야 된다고. 여기에 이제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면 이 맞물리는 구조가 있다. 실제로는 모양으로 맞추는 건 아니에요. 화학적인 구조로 맞추는 거긴 한데 이때 A의 반대쪽에 있는 짝꿍은 항상 누구라고 했어요? T라고 했죠. 또 만약 이렇게 생긴 G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엔 G랑 크기가 아니고 이 모양이 일치하는 염기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죠? C라고 했었죠. 이런 거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그치, 상부적 결합. 굿. 잘 상부적 결합이라고 불렀었죠. 상부적 결합 개념을 이용해서 염기를 배치를 할 겁니다. 여기는요 A, T, G. 여기는 C, C, G. 마지막으로 A, A, C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자, DNA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가닥이 2개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실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DNA는 뭐라고 했냐면 설계도 원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 뭐 우리 책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머리카락 만드는 정보들이나 뭐 눈동자 만드는 정보들이 쭉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원본이 바로 DNA입니다.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갖다 줄 거야. 누구한테 갖다 줄 거냐면 어디다가 리보솜에 갖다 줄 거예요. 결국 왜 리보솜에서 뭘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치,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DNA 설계도 원본을 통째로 갖다 주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공장이 갖다 주면 이게 불안불안한 거야. 아, 저거 내 소중한 DNA인데 혹시 거기서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불안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설계도 원본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 페이지를요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RNA를 만드는 거. 그게 설계도 4번이란 말이야. 요거는 뭐 망가져도 상관이 없거든. 이거를 리보솜에 갖다 주면 리보솜에서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 만들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쭉 보고 만드는 이게 전체 과정이거든.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다음 제가 이야기한 이 전사 번역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 일단 뭐 해야 되니? 일단 실제 행동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책이 있어. 자, 32페이지를 복사를 하려고 그래.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책을 펴야지. 펴야지 당연히. 그지? 뭐 32페이지 뭐 페이지가 됐고 뭐 이게 32페이지라고 합시다. 폈어요. 그지? 이 페이지를 폈단 말이야. 그럼 이 장을 폈으면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왼쪽 페이지인지 오른쪽 페이지인지 선택해야 돼요. 여기를 복사할지 여기를 복사할지. 그치? 이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 이 DNA가요 분리가 일어나요. 마치 책을 펴듯이 분리가 일어나. 그럼 분리했으면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대체 어느 페이지를 복사할지. 두 페이지 다 복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DNA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닥을 다 전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둘 중에 한 가닥만 전사를 시킬 거야. 우리가 이제 벌어진 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전사에 사용할 가닥과 사용되지 않는 가닥이 있단 말이야. 우리 책에서 복사한 페이지도 있고 복사하지 않을 페이지도 있는 거니까. 자, 선택한 가닥은 위라고 해볼게요. 뭐 밑에가도 상관없어요. 위라고 해볼게. 자, 이런 가닥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요. 주형 가닥. 자, 이 주형 가닥은 실제로 전사에 사용할 가닥입니다. 자, 반대쪽 가닥은 전사에 사용하진 않는 가닥이거든요. 다만 주형 가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이걸 보조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보조 가닥. 근데 이게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했지. 그래서 주형 가닥을 제가 이렇게 따로 빼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주형 가닥이 한번 쭉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형 가닥이 빠져나왔어. 이 책이랑 똑같은 이야기야. 실제로는 내가 이 책을 펴볼게. 야, 그렇다고 해서 이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페이지랑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냥 이 사이가 잠깐 늘어난 것 뿐이야.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닫을 거예요. 책 닫듯이. 다시 이 두 가닥을 결합을 할 거야. 여기 주형 가닥 T, N, C, G, G, C, T, T, G 이렇게 가져가자고. 그냥 가시 적은 것 뿐이에요. 보조 가닥하고 분리만 해놓은 것 뿐이야. 이 핵 안에 보면 여기 핵 다시 한번 볼게요. 핵 안에는 사실 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T든 A든 G든 뭐 U든 뭐 어떤 염기들이든 엄청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핵 안에 누구도 있냐면 당연히 전사를 한다라고 했잖아. 진핵생물 기준 전사를 한다고 했죠. 전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효소가 필요하겠지. 효소가 필요할 거예요. 왜 전사는 물질 대사니까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하거든요. 뭐 이름까지 됐고, 이 효소 중에 누가 여기에 오게 되냐면 DNA 한 가닥이 노출됐잖아요. 그럼 이 밑에 새로운 염기를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 새로운 염기를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 근데 이 염기를 붙이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뭐 하는 효소냐면 RNA로 만들어주는 효소예요. 전사에 관여하는 효소란 말이야. T 밑에 염기 하나가 와서 붙는다고. T 짝꿍 누구라고 했어요? A라고 했지. 이 A도 짝꿍이 있을 거란 말이야. A 짝꿍은 누구예요? T지. 근데 이게 무슨 가닥이라고 했어요? 제가? 뭘 만들어주는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어요? RNA를 만드는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했잖아. 저 위에는 주형 가닥과 보조 가닥은 당연히 DNA인 거고 T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RNA를 만드는 효소니까 T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T가 없잖아. 근데 T 대신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RNA에는 U가 있다고. 이 U가요 T랑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T 대신에 A와 결합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T 자리가 U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염기도 배치해볼까요? C 밑에 뭡니까? G겠지. 상보적 결합. 여기도 배치해볼까요? GGC 밑에 CCG. 여기는 A, C.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게 RNA 가닥이야. 자, 이때 염기서열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러면 여기 위에부터 볼게요. 주연 가닥과 보조 가닥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는 관계다. 다시 주연 가닥과 RNA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죠. 보조 가닥이랑 RNA는 둘 다 주형 가닥과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야. 주형 가닥에 있는 G가 C로 바뀐 형태고요. 주형 가닥에 있는 C가 G로 바뀐 형태란 말이야. A는 T나 U로 바뀐 형태인 거고, 주형 가닥에 있는 T는 A로 바뀐 형태이고. 그러니까 봐봐, 이 서열을 읽어보자. 염기 서열을 A, T, G, C, C, G, A, A, C고 A는 A, U, G, C, C, G, A, A, C잖아. 거의 어때요? 거의 어때? 이 둘은 거의 똑같지. 보조 가닥과 RNA는 서열이 매우 비슷하죠. 이 둘은 보조 가닥과 전사는 RNA는 서열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 서열은 염기 서열이에요. 서열이라는 표현 염기에서 씁니다. 단 T와 U의 차이가 있다. 이 나머지 빼고는 똑같은 겁니다. T랑 U는 다르지만 어차피 둘 다 주연 가닥과 상보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전사 주연 가닥을 토대로 RNA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RNA가요 떨어져 나와요. RNA가 떨어져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다시 이게 DNA라고 한다면, 자, 이 페이지와 지금 이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 자, 요 두 페이지는 서로 붙어 있었어요. 이거 짝꿍이라고 이렇게 둘이 짝꿍이었죠. 자, 둘이 잠깐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지. 그 다음 뭐 한다고 했냐면 이쪽 면을 카피한다고 했어요. 복사한다고 했어. 그럼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페이퍼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여기가 카피해서 나온 거라고 해봅시다. 여기 쭉 카피해서 나왔다고요. 그럼 여기 RNA예요. 그럼 이 RNA 가닥은 이거 복사한 페이지는 이 원본하고 붙어있니? 아니죠. 당연히 이제 복사할 때야 붙어있겠지만 복사하고 나면 얘 떨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RNA는 다시 분리가 된다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쭉 복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얘는 닫혀. 원래치 짝꿍하고 다시 붙어요. 얘는 다시 이렇게 닫히게 되고 RNA만 분리되어 있다. 그럼 뭐 DNA는 됐고 우리는 전사해버렸으니까 RNA 서열 다시 한번 써보죠. 보기 좋게 다시 눕혀 쓸게요. A, U, G, C, C, G, A, A, C 라고 하는 염기 서열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왔어. 지금 RNA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RNA를 토대로 번역만 해내면 돼요. 번역한다는 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지. 다시 여러분,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 뭐였다? 서연아, 뭐였니? 단백질 단위체 이름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몇 종류 있었다? 그치, 20종류 있었다. 그럼 이 아미노산을 가져와가지고 단백질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체 염기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공장의 직원들. 그러니까 뭐 우리 공장장들, 뭐 대장장이 정도로 비유를 해볼까요? 그럼 공장장들. 제가 공장장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A나 U, G
혹은 뭐 T 이런 염기들은요 우리 한글에 마치 초성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보면 좀 날릴게. 가버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자, 치읓이라고 해볼게요. 치읓. 치읓은 대체 무슨 뜻을 가지죠?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아. 그치? 자음 모음 자음 하나를 가지고는요 의미를 가지 않아. 뭐 물론 우리가 뭐 줄여가지고 뭐 키읔하면 웃는 거다 이런 걸 하지만 실제 실제로 이 자음 모음 하나 하나가 다 별도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 한글 기준으로 최소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려면 최소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두 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치읓 옆에 아가 오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 거잖아. 네? 염기 하나하나는 자음 모음인데 얘네가 합쳐지면 뜻을 가진 단어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음 모음이 두 개면 뜻을 가질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창 이렇게 해볼까요? 창문 할 때 창. 세 개여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 그치? 이거는 한글마다 다른 거잖아. 근데 이 염기들은 정해져 있어요. 염기요 무조건 3개가 돼야 뜻을 가진 단어가 돼. 그 이유는 이어서 할 거야. 일단 기억하죠. 염기는 몇 개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된다고? 무조건 3개다. 그 이유는 이따 보여줄게. 바로 일단 외우자고요. 됐나?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야. 자, 우리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해봅시다. 책 아니다. 분무기를 만들려고 해보자. 자, 이런 분무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분무기 설계도가 온 거야. 그게 RNA란 말이야. 자, 저는 이 분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제작하는 사람. 저한테 누가 있냐면 조수가 있어요. 조수. 도와줄래? 민서가 좀 도와준대. 자, 그럼 여기 글씨가 적혀져 있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AUG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예를 들면 이 분무기 헤드라는 뜻을 가져요. 머리, 까만 부분. 요거.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 거야. 여기 적혀져 있어. 뭐라고 적혀져 있냐? 분무기 헤드라고. 응? 요 밑에는 요 CCG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냐면 몸통 요렇게 적혀져 있는 거야. 몸통. 자, 그 뒤에 AAC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밑에 노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럼 민소가 요 단어를 보고 이런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실제 물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와가지고 요런 거 가져오라고 재료 가져오라고 시켰구나. 여기에 배치를 해놔. 실제 물질을요. 이게 분무기 헤드를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자리에도요. CCG 보고 여기에 배치를 해놔. 분무기 몸통을 배치를 해놔요. 그 다음 AAC를 보고도요. 여기다가 배치를 똑같이 해놓는다고. 자, 이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배치를 해놨다고. 그럼 이 실제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기만 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조립만 하면 되잖아.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됐던 거고요. 우리는 그럼 이 아미노산끼리 결합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물론 이 결합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 아미노산이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보솜에는 염기 3개를 보고요. 아미노산을 배달해주는 물질이 있어. 이건 여러분 나중에 배워요. tRNA라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RNA인데 제가 이야기한 조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산을 갖다주는 조수들이 있고요. 여기 쭉 배열이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함에 따라 요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 결국 이게 꼬여가지고 단백질로 전환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번역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걸 번역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됩니까? 당연히 번역도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요걸 해주는 효소들이 존재는 합니다. 다음 이어서요. 대체 이 염기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염기 3개씩 계속 갖다 놨거든요. 대체 왜 3개의 조합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일단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염기 3개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 첫 번째 용어는요 3염기 조합이에요. 첫 번째로 3염기 조합. 자, 이건 염기 3개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얘는 뭐냐면 DNA에서 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염기 3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3염기 조합이야. 이름 자체가 애초에 3염기 조합이에요.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3염기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기가 3개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이름에 3염기 조합이니까. 그래서 3개구나 하고만 가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DNA라고 해요. DNA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염기 3개 있잖아요. A, U, G 있잖아요. 이거 3염기 조합이죠? 아니지. 왜? 이건 뭐예요? RNA잖아. 증거는? 단일가 또. 그치, U가 있다고. 잘 찾네. U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저렇게 RNA에서의 3개는 뭐라고 부르나요? 두 번째 그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불러. 코돈. RNA에서 염기 3개는 코돈이라고 칭합니다. 이건 RNA에서 얼른 갔다 와. 저 정수기 위에 휴지랑 물티슈 있어. 버리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우리도 10분 쉬었다 하자. 10분 쉬었다.